지금까지 3번의 청문회가 있었어요. 미 해군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목격한 UFO, 레이더망에 포착된 UFO,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된 UFO, 심지어는 바닷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UFO도 포착이 됐다. 점차 밝혀지게 되죠. 청문회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다뤄졌고요. 그러다가 2차, 3차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석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는 맹성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UFO 박사로, 그래서 박사를 UFO로 딴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기전자 공학 박사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국내에서도 UFO 출현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 사례, 특히 공군에서 있었던 사례는 저만큼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UFO에 관심을 갖고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동호회 형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1990년 정도. 한국 UFO 연구협회라고. 근데 명칭은 거창하지만 뭐 한 10대 명 모여서 그냥 진짜 거의 민간인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고요. 열심히 이제 회원들 모으고 방송 같은 데도 좀 나가고 뭐 이러면서 막 시작을 했는데, 한국 UFO 연구협회가 발족된 지 한 1년도 채 안 돼서 공군 현역 대령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너무 놀라웠죠.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공군 대령이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도대체 왜 여기를 가입했는지 이제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UFO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그걸 밝혀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1980년도 봄에, 요즘도 우리 미국하고 합동훈련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합동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근무하고 있던 곳은 대구 공항이었고요. 대구에 이제 공군 기지죠. 거기에 정보장교로 있었다고 그러셔요. 근데 어느 날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한미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이륙해서 휴전선 쪽으로 가서 그 근처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같이 하는데, 그거 하러 가다가 갑자기 UFO를 목격을 해서, 근데 UFO가 아마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다시 쫓아서 같이 내려와서 그걸 이제 본인들은 UFO를 추적해서 관찰까지 했다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제보를 받고 자기가 직접 조사를 했다. 그런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역시 이제 편대 비행 보면은 기본 단위가 비행기 2대더라고요. 그 편대를 2대가 보통 하는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4명이죠, 목격자가. 근데 마침 그 편대에 공군 기지의 부사령관급,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편대장으로 타고 있었고요. 나중에 뭐 그건 임병선 소장으로 예편하셨는데 그분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부사령관이니까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가다가 목격을 하고 그거를 지상의 레이더 기지에다가 어느 위치에 궤비행체를 레이더로 한번 잡아라.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비행기 자체도 아마 레이더가 있었는데 거기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쫓아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 비행체가 어느 순간에 동쪽으로 가서 포항 그쪽 상공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포항 쪽으로 가서 여기서 위로 쫙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비행 자체가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체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비행기 2대는 쫓아가서 이렇게 선회하면서 이제 올라갔죠. 쭉 올라가더니 딱 멈추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을 2대가 한 20분 넘게 관찰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연료 소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지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그 비행체는 뭐 직경이 한 2-30m 이상 되고 가운데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위아래로 그런 형태의 비행체였고 그래서 그때 그 임병선 예비역 소장이 이거는 도저히 나중에라도 이걸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질 않을 수도 있겠다. 좀 말하자면 거기 4명이 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선 뭐 넷이서 집단 환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레이더에도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미치겠다. 정말 방법을 찾다가 그 포항 쪽이니까 대구에서 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착륙하는 자기 이제 동료 또는 부하들이죠, 주로. 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쪽 방향에 어디에 굉장히 밝은 불빛 보고 있냐 확인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제가 이걸 제보받은 게 1991년인데 그 당시에 이 임병선 예비역 수장님이 현역 시절이었고 UFO 연구협회 회원으로 들어오신 공군 대령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실명도 다 들었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역. 그 당시도 아마 최소한 뭐 소장 아니면 별 달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만나고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라고 하죠. 대전에 있는. 거기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요. 거기 입사해갖고 이제 소식지 같은 거 좀 옛날 것 그런데 바로 전달에 나온 소식지에 그 이름이 있고 그분이 감사로서 이제 회고 떠나면서 뭘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서 많이 본 이름이다. 근데 그분일 거라고 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전자통신연구원이니까. 그런데 공군했던 분이 무슨 관련이 있냐 싶어서 전혀. 근데 나중에 그 내용 대강 읽고서 양력을 딱 봤더니 공군 투스타 출신이야. 그래서 아이고 이분이구나. 그래서 바로 홍보실에 연락을 해서 그분을 이제 그때 만나서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그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한테 제보했던 분은요, 회원 가입하고 한 두어 달 후에 이제 예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군 대령을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선 소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걸 어떤 민간 관심 있는 단체에다가 그걸 제보를 해서 자기가 현역 시절에 그래서 뭔가 이거 신빙성도 높이고 해서 뭔가 나름 그 당시에 이제 그 4명을 불러다가 다 그 자술서를 썼는데 이거 왜 위에다 보고해봤자 인사상의 불이익만 받을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 손에서 폐기시켜버렸던.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한 귀퉁이에 남아 있다가 예편하기 직전에 어디다가 이걸 얘기를 해서 뭔가 역사에 남도록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을 1995년인데 제가 UFO 신드롬이란 그때 책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9월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근데 유학 가기 직전에 문화일보에 있는 그 김선규 기자님이라고 그분이 UFO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 유명했죠. 그러니까 가을 스케치 나가서 추석에 쓸 그 사진 그걸로 이제 그 노부부가 고추를 이렇게 터는 그런 거를 사진을 담았는데 보통 그거 찍을 적에는 표정 변화를 좋은 걸 골라야 되니까 연사로 찍죠. 그러니까 쫙 찍었는데 얼굴 표정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하나 골라갖고 처리를 이제 하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하늘에 뭐가 이렇게 묻어서 나와서 원판에 뭐가 묻었나 보다 해서 막 닦고 그랬는데도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실제로 찍혔다 싶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유명한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봤더니 그분이 이거 UFO 맞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갖고 이제 다른 신문사 뭐 언론사 다 기자들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근데 문제는 그 조경철 박사님이 바로 그날 기자회견하려고 했던 그날 새정치국민회의인가 다시 정치 뭐 하면서 그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조경철 박사님이 천문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정치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무슨 위원장인가 뭐 맡아갖고 이제 하게 돼서 자기는 이제 못 나오는 거야. 근데 마침 그 조경철 박사님이 제 UFO 신드롬 책에 감수를 해주셔서 저를 추천해 준 거예요.
최근에 그 UFO 또 열심히 연구하는 내가 이렇게 감수도 해준 친구 있다 그러고 내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줘갖고 제가 갑자기 그냥 아침에 불려가서 설명도 하고 근데 좀 엉터리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근데 나중에 이제 그 KBS에서 다큐를 찍기 위해서 영국에 와갖고 같이 다니면서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거를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정신없이 그렇게 했고 저는 책을 많이 팔았죠. 그 전에 책 팔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됐는데 제가 갖고 간 책에서 사진도들 기자들이 따다가 쓰고 그다음에 책 저자로 소개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그 프로가 토토즐이라고 있었어요. 토요일은 즐거워. 거기에도 제가 나가서 그런 쇼 프로에 나가서 책 홍보한 건 아마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근데 제가 유학을 영국은 10월 학기에 10월부터 시작이라 그러면 보통 일주일 전에는 가서 거기 이제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방송이 생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25일인가 잡힌 거예요. 9월 25일날. 그래서 도저히 이게 비행기하고 안 맞아서 이제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출판을 해서 야, 책 팔려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방송사에다 나는 이제 배짱으로 거기서 노하면은 이제 안 나가려고 거기 이제 UFO 신드롬의 저자로 그 자막 처리를 해주면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걸 해준 거예요. 뭐 그랬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같은 날 또는 그 전날부터 제보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협회로. 근데 그 중에 제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9월 4일 날 신문사에서 기자님이 찍었는데 그 오전에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가 당시 현역 조종사가 UFO를 직접 목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봤더만 당시에 그 청주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갓 인관된 처음에 초등 비행 훈련하는 교관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훈련생들은 못 봤대요. 그러니까 왜 못 봤나 봤더니 훈련생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뭐 통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출발해갖고 계룡산 쪽을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훈련생들은 이미 앞에 가고 자기가 뒤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계룡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엄청난 속도로 또 내리꽂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똥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딱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별똥별이면 내려오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땅바닥에 박히거나 이러는데 내려오다가 딱 떨어지는데 그분이 대략 한 1km 정도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는데 한 중간쯤 한 500m 지상에서 그 정도에 딱 멈추더래. 이렇게 딱 멈춰서 자기 쪽으로 날라오더래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바로 판단하고 이제 한 게 그 어디 있는지 그 지형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맨날 훈련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라고 해서 딱 보고 그때부터 시간을 잰 거예요. 그래서 한 15초 동안 시간을 갖고서 본 거예요. 그래서 쫙 오더니 자기 밑으로 지나서 어디까지 쭉 가는 거를 시간을 딱 끊어서 이제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제가 부모님이 청주에 살았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기 전이니까 어차피 인사도 해야 되고 추석 명절에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지도 그 지역 지도 계산기 뭐 이런 걸 다 들고 왔어.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하더라고 즉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내가 15분을 챘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음속에 한 7배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지나갈 때 이제 봤더니 동그랗고 납작하고 밑에가 팽이처럼 돼 있는 그런 형태야. 그리고 직경은 한 3, 4m 그 정도 추정이 되고 그래서 자기 밑으로 지나갔는데 자기는 굉장히 놀란 게 상식적으로 비행체라면 그 뾰족한 쪽, 그 유선형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앞으로 해서 공기를 이렇게 갈라가면서 가는 게 맞는데 팽이 같은 게 휙 지나가더래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되게 황당했다. 보고도 눈을 못 믿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음속을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른바 소닉붐이라고 해서 충격음이 엄청나게 굉음이 이제 나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걸 못 들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비행장 근처 훈련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가끔 조종 미숙이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음속 돌파를
지상 근처에서 해갖고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런 크기의 그런 물체가 그런 속도로 그런 높이에서 지나갔으면 인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그러니까 공군에서 안 했어도 이제 다 뒤집었을 상황인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완전히 얼이 빠져갖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매스컴에 알려도 될까요 했을 때 반응이 뭐 알리든 말든 좀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게 제정신이 들고 나서는 그게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었나 본데, 나중에 제가 유학 시절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월간조선인가 신동아인가 하고 이제 거기다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름을 감춰서 했는데, 그거를 그때 담당했던 기자님이 실명을 안 내도 좋은데 기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실명을 자기한테는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만 나중에 기자 실명을 내버렸어. 저를 만나서 좀 따져야겠다 그러는 걸 협회 그 회장님이 유학 가서 좀 못 온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인사적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 좀 저는 두고두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한 국방부 프로젝트에 관해 폭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 간단히 좀 설명하면 그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UFO 조사팀을 운용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1948년부터 1969년까지 미 공군에서 그런 UFO 조사팀이 활동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UFO가 더 이상 국가 안보에도 뭐 문제가 안 되고 과학 기술적으로도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팀을 해체하고 정부에서는 더 이상 UFO에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50년쯤 지나서 갑자기 뉴욕 타임스에서 특종을 보도했죠. 실제로 미 국방부 내에서 임시긴 하지만 약 2년 동안 UFO에 관한 특별 조사 팀이 가동됐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관련이 됐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UFO 관한 청문회가 미 하원에서 개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3번의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주로 미 해군의 조종사들, 미 해군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목격한 UFO, 그리고 미 해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UFO, 또 공군 조종사들의 육안뿐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로 또 포착된 UFO, 심지어는 해군에서 같이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잠수함의 소나에 또한 바닷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UFO도 포착이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점차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다뤄졌고요. 그러다가 2차, 3차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실제로 더 뭔가 심도 있게 이렇게 헤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실제 거기 관여된 조종사들의 그 청문회에서 실제 증언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내용들은 주로 육안으로 목격된 그런 내용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 전에도 아마 청문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사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UFO를 레이더에서 포착된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속에서 움직이는 그 UFO에 관한 그 소나 그 자료도 있을 텐데 숨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청문회 때 사실 그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괴 비행체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원래 이제 청문회는 완전히 공개 청문회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세계
그 인터넷으로 다 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다가 그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그 부분을 물으니까 갑자기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비공개로 넘어갔고 그 후에 2차, 3차 청문회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가 일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 UFO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뭐 허무맹랑한 것까지 굉장히 맹신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건 뭐 전혀 말도 안 된다 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제 입장에서 물론 이제 오랫동안 여기 UFO 전문가로 활동하긴 했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한 대학교의 교수 또는 뭐 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UFO 문제는 그렇게까지 황당무계한 뭐 그런 음모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마다 미국 정부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하자면 사실 뭐 몇 가지 그 관련된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04년에 미국의 그 샌디에고에서 한 20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있었던 합동 군사훈련, 해상 군사훈련과 관계가 있어요. 그 훈련에서 그 니미츠라는 핵 항모가 추측이 되고 주변에 여러 순양함들 그리고 잠수함까지 동원된 그 입체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있었는데 그게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11월 달에 일주일 동안 며칠에 걸쳐서 UFO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는 패턴이 굉장히 특이한 게 혹자는 뭐 그게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낸 어떤 스파이 항공기 뭐 드론 인근에서 이렇게 띄운 드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패턴이 다른 어떤 식이냐면 우주에서 진입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한 우주 공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진입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해상에서 8만 피트죠. 그 정도 높이까지 커버가 되는 고성능 레이더가 훈련에 참여했던 순양함 중에 프린스턴호라는 순양함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게 가장 첨단 레이더라고 해요. 거기에 포착이 되었어요. 8만 피트에서 2만 피트까지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바로 바다 근처까지 떨어지는 위에서 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것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프린스턴호에 있는 레이더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니미츠 항모 통제본부에서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격기 편대를 보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훈련을 할 적에 그 요격기 편대는 호크아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이제 그 실제로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거기서 이제 그 관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레이더에는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제기에 의해서 실제로 요격기들이 좌표를 찍고 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프린스턴호에서 관례를 깨고 직접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좌표를 주고 유도를 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2대의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죠. 각 요격기에는 조종사들이 2명씩 타고 있어요. 그래서 총 4명이 이제 직접 그걸 육안으로 목격을 했는데 한 대는 2만 피트 상공에서 선회하면서 그걸 쭉 지켜보고 나머지 한 대가 거의 바다 근처에 있었으니까 직접 또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면서 보니까 생긴 것이 일단은 손가락처럼 생겼대요. 거기서 증언할 때는 이제 틱택이라는 그 사탕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손가락처럼 생긴 사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다 위에 한 50피트 상공에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접근을 하니까 어느 순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접근하는 거를 눈치를 챈 것처럼
방향을 온라인을 하고 그러고는 접근하는 비행기 쪽으로 정면에서 다가오는 아래에서 위로 날라왔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조종했던 그 조종사는 부대 안에서도 좀 약간 똘기가 해서 이제 별명도 재밌는데 이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냥 간 모양이에요. 결국은 이겼대요. 그러니까 UFO가 어느 순간 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엄청난 속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냥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접근했던 편대 조종사들 4명이 다 목격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 2명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본 거고요. 근데 그 후에 그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역시 프린스턴호에서 그거를 추적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좌표를 주고 다른 비행기한테 연락해서 가서 봐라. 그래서 다른 비행기가 접근을 했는데 그 비행기는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2 비행기한테는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그 물체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고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뉴욕타임스에서 공개할 때 그 동영상이 같이 공개가 됐어요. 자, 근데 사건이 이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틱택이라는 물체가 아까 우주에서 날아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공중에서 떠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그 훈련에 참여했던 루이즈빌이라고 하는 잠수함의 소나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그 바닷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걸 조사했던 미 국방부 안에 특수 조사팀이 한 2년 가동됐다고 했는데 그때 그 팀을 실제로 운영했던 그 팀장이 이제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그 잠수함의 소나에서 포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기 직전에 그 하원 청문회에서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그 관련된 질문을 하죠. 근데 그것을 일단은 비공개로 넘기고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숨기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아마 관련된 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줬겠죠.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 얘기가 벌써 2020년 그때면은 한 3년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쪽 관련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질 않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설명된 거를 놓고 보면 이건 일단 자연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물체들이 일단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은 이제 유성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유성이 우주에서 진입해서 내려오다가 굉장히 빠를 수는 있죠. 근데 막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죠. 내려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오다가 타서 없어지거나 대기 중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상에 와서 뭐 떨어져서 이제 운석이 되거나 뭐 그럴 텐데 이 패턴에서 벗어났죠,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한다거나 또는 더 물속에까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이 됐고 다시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강대국,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나 뭐 중국 등 그런 데서 그런 정도 수준의 비행체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극초음속기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만든 게. 그래봤자 수직 강화할 때 속도가 음속의 25배 이론치가 그리고 실제로는 뭐 그것이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호의 그 레이더망에서 포착했다고 하는 그 비행체에 관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수직 강화를 하는 그 UFO의 속도는 음속의 한 5, 60배 정도 최소한. 근데 보통 우리 물체는 보면 초기에 정지 있다가 내려왔다 멈췄다 다시 가려면은 가속도와 감속을 하면서 어느 순간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랐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은 결국 그 미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된 레이더 자료 그리고 그 소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1948년부터 69년 사이에 그 미 공군에서 조사했던 그 자료는 1967년, 68년 그 한 2년 가까이에 걸쳐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가 주관이 된 과학자 집단이 그걸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팀 해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걸 다 조사를 분석하고 해서 백서가 나왔어요. 두꺼운. 근데 이번 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일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서를 보면 결론은 국가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라고 내렸지만 그 내용 안에 거를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책임자로 했던 그 콘던이라는 교수가 당시 콜로라도 조립대의 물리학과 학과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론을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냈고 언론사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취재해갖고 이 마감이 급하니까 해서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실제로 그 백서라는 게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도 그냥 청문회만 잡고 쓸데없이 할 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자료를 민간 전문가들한테 넘겨서 조사를 시킨 다음에 그걸 어떤 형태로든 백서식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최소한 제가 판단컨대 한 50년 이상 앞선 그런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구상에 있는 최강 국가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어떤 기술이 지금 지구상에서 나타나서 그런 걸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봐요. 누군가가. 이거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죠.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그 UFO 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종주국이죠. 사실상 미국에서 UFO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십거리잖아요. 지금까지 UFO 때문에 뭐 국가 전체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정도는 사실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 국가였잖아요. 원자폭탄도 갖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대략 1947년경인데,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불과 2년도 안 됐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이제 막 번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소련 같은 데서 뭔가 이거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미 공군 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목격된 내용들을 보면 그 소련에서 그 정도 고성능의 비행체를 만든다는 게 미국에서도 말이 안 되고 사실상 항공기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았던 데는 미국도 소련도 아니고 나치 독일이었어요. 그 기술력이 엄청 막강했는데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나서 소련이 먼저 점령군이 들어갔죠. 가서 군사 무기 개발, 비밀 뭐 개발하는 그런 데를 가서 뭐 설계도라든지 시제품 같은 거를 이제 수거를 해갖고 그것보다 약간 늦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미국도 가서 그걸 빼왔어요. 양쪽에서.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대체로 그 항공 기술의 그 기반이 독일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그 양쪽의 것보다 훨씬 고성능의 그런 비행체들에 나타나는 그런 걸 겪게 되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거야 일반 사람들이 뭐 그런 착각이나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히스테리, 전후 히스테리라고 하죠. 뭐 그런 걸로 번진 거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텐데 실제 미국에서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던 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민간인도 있었지만 육군이나 해군의 조종사들이 그것도 베테랑 조종사들이 그런 걸 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 일이고 최초의 목격은 1947년 6월에 아놀드 케네스라는 이제 민간인 조종사가 민간인이긴 하지만 부보안관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제 한 9대 정도 되는 괴비행체가
편대를 이뤄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 음속을 조금 넘은 속도로 비행하는 거를 목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거의 UFO 사건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UFO 역사에서.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음속 돌파해서 그렇게 가는 비행체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했을 때는 음속에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됐는데 아놀드 케네스는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산봉우리 이를 편대가 지나가는 거하고 요 산봉우리에서 지나갈 때부터 재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래서 그 거리를 아니까 그걸 자기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음속에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기술로 초음속이 안 돼. 미국이 아니라 뭐 소련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로스웰이라는 데서 그 당시에 로스웰은요. 지금은 UFO의 성지지만 당시에는 원자폭탄 그거를 운용하는 그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데가 로스웰이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안보로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인근에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트리니티 포인트라고 로스웰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부대에서 비행 접시가 인근에 추락한 거를 회수했다는 언론 보도용 자료 그거를 배포를 해서 실제로 로스웰 레코드라고 하는 지역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철회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난리가 났죠. 도대체 오보 낼 게 따로 있지 무슨 얘기냐.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기지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실제로 수거된 게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 떨어진 거를 우리가 수거해 온 거다 그러면서 실제 잔해를 이렇게 내놓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무마가 됐어요. 그러고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그 당시 관계자들 중에 그 실제 수거를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수거한 거는 인근에 있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비밀리에 운송을 했고 기자회견장에 갖고 온 거는 가짜다. 실제 그걸 했던 그 장교가 그걸 이제 실토를 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얘기들을 막 내놔요. 뭐 심지어는 거기 있던 간호장교가 외계인 시체를 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뒤에 막 나오고. 그럼 미 공군에서 2번에 걸쳐서 이제 해명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적에 해명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일반 기상 관측기구 잔해가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탑 시크릿에 속하는 소련에서 핵 그 실험을 하는지 여부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고공에 띄웠던 특수한 기구 그 잔해다. 그래서 그 기구는 당시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옮긴 거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된 게 뭐냐면은 아니 거기서 무슨 이상한 시신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는데 뭔 소리 거기다가는 생명체를 실지 않잖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나중에 가서는 고공 무슨 작전을 할 수 있는 특수 비행체 실험을 하면서 거기다가 마네킹을 실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떨어졌을 때 그거를 아마 오인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또 처음에 오보라고 해서 한번 그런 후에 신용이 없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로스웰 얘기는 계속 아직도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간호장교가 나중에 책을 써서 돈을 엄청 벌어요. 이제 뭐냐면 자기가 그 버전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거기 추락한 외계인 시체가 다 죽어 있는 시체가 발견됐다는데 이 간호장교 출신이 만든 얘기는 만들었는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외계인 한 명은 살아 있었다. 미 국방부에서 나온 정보장교들이 뭔가 정보를 빼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간호장교로서 그걸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근데 그 존재가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한테는 텔레파시로 많은 걸 알려줬다. 이래서 그 책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돼서 돈을 많이 벌었죠. 로스웰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내가 보기엔 음모론인데요. 근데 문제는 음모론 네버 다이.
그거는 계속해서 써먹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와서는 미 정부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정보 작전으로. 왜냐하면 이 로셀류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렇게 외계인 시신을 뭐 이렇게 수거했다는 버전부터 추락한 UFO가 어느 정도 거의 파손이 좀 됐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제 멀쩡하게 있어서 그걸 갖고 미국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해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외계인 기술을 거기서 빼갖고 최근에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신무기들이 다 그 외계인 기술이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요. 실제 그런 주장들을 해서 그게 언론에도 막 다뤄지고 그거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버전도 있고, 그로시라고 하는 실제 미 국방부의 무슨 정보 계통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청문회 나와갖고 그 UFO가 추락된 걸 회수한 일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미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UFO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청문회 때 실제 그분도 이제 미 국방부에서 DIA 국방정보국의 역정보팀에서 활동했던 요원인데, 미 국방부 UFO를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뉴욕 타임스에다 제보해갖고 막 이런 일을 벌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문회 나와서 실제 미국에서 그런 외계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게 접근해서 뭔가 이 미국의 중요한 그런 UFO 관련된 비밀을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자백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선의에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아마도 최근에 보니까 미 정부 쪽에서 아마 많은 회유를 해서 그런지 그 역정보 작전을 같이 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좀 돈을 받고 정부에서 연구하는 UFO에 관한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그런 용도로 아마 역정보 작전으로 지금 그런 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려면 처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구축해오고 추구하는 그런 학문은 상당히 물질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과학이에요. 환원론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모든 법칙들을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생물, 여러 분야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우주나 지구과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그 우주의 생성, 뭐 지구의 탄생,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연 활동, 이게 다 물리적인 걸로 대강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00년 동안 쭉 진행됐던 건 뭐냐면 화학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다 설명이 지금 돼버렸어요. 처음에 화학하고 물리는 전혀 다른 학문이었는데 최근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화학의 모든 것을 다 양자 현상으로 설명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연금술을 하던 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양자역학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납을 금으로도 만들잖아요. 그건 다 물리적인 토대로 다 이론적인 계산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뭐 물리학자들, 제가 생각하는 또 많은 분야에서는 물리학적 환원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물리 이론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생명 현상도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환원이 되느냐?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하고 한바탕 싸워야 돼요. 정신세계, 또 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 차이, 뭐 이런 거를 물리학에서는 다 깡거리 다 무시하죠. 그래서 정신 같은 것도 다 물리로, 그거는 일종의 뭐 화학적인, 뭐 하여간 그 물리적인 걸로 다 이제 설명이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물리학적 환원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생명 현상은 일종의 물리 현상에 좀 약간 다소 복잡한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리 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인 거지, 그걸 범주를 넘어서는 물리 법칙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물리 법칙, 그러니까 모든 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야 된다면 현재의 과학,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거의 상위의 어떤 다른 법칙이 더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왜냐? 생명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 갖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 뭐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해요. 생명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규명이 된다고 친다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완전히 비생명적인 걸 갖고 생명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말해서 뭐 미인이 어쩌니 하면서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전에 말한 완전히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연금술보다도 더 힘든 문제예요. 이미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생명체가 없는 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은 아직까지는 신의 영역이지 우리의 과학, 우리 물리 수준에서는 그거를 아직은 모른다고 저는 본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물리를 맹신하는 소위 이제 유물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복잡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우주의 보편적으로 물리 법칙이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명 현상도 당연히 보편적으로 우주 저편 어디서도 당연히 우리 같은 생명체가 우리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뭐 거의 유사한 원리로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 이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물리학적 환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을 수 이제 이거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지구에만 신이 인간을 만들어줬다. 근데 지구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땐 진짜 티끌만도 못한 미미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만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 말 맞다나 이 우주의 너무 넓은 공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그렇지만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적용했을 때 과연 다른 데도 생명 현상이 우리에 일어난 것처럼 비슷하게 일어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우주 여행을 해서 거기를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현재 우리 물리 수준으로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역시 우주의 이 공간을 우리만 독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들 보편적인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뭔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그럼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라는 거는 좀 뭔가 2% 부족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2%를 알게 되면 생명의 어떤 비밀까지도 우리가 풀어헤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타협을 하는 쪽이에요. 멀지 않은 어느 곳에 외계 생명체는 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도 인간처럼 지능을 갖고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한번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진화를 하는 게 일단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게 확실히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이제 만들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인공지능이 지들끼리 해서 서로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지들이 학습을 해서 처음에 입력해 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인간이 통제를 이제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생명이라는 현상이 어디서든지 생겨나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서 진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어떤 우주에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왜 지구를 침공하지 않을까요? 인류의 본원적인 미스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UFO 목격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있잖아요. 지구상에 이미 그런 존재들이 출몰한 지는 꽤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 천문학과 로브 교수라고 있어요.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학과장을 10년씩이나 한 거기서도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UFO 쪽으로 굉장히 밀고 있어요. UFO는 존재한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 이 우주의 나이, 은하계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지적인 존재들이 이 은하계 안에 오래전부터 이미 식민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으로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증거일 수도 있다. 외계인들이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 생명의 씨앗을. 그래서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그런 영화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주 고고학적 접근도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세티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잖아요. 먼 우주에 있는 어떤 생명체와의 그 대화, 그런 존재를 확인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데 그거 말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외계인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 또는 지구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1960년대에 칼 세이건이 했었어요. 그런 자기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런 내용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쫓겨났죠. 테뉴 못 받고 코넬 대학을 옮겼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쫓겨난 게 1967년인가 68년인가 그런데 지금 50년 지나서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 10년 동안 학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UFO는 지구상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지금. 재밌는데. 그리고 사실 칼 세이건이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코넬 대학에서는 이제 그 칼 세이건을 엄청 키웠죠. 코스모스라는 책도 나오고 텔레비전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70년대, 80년대 과학을 그렇게 시리즈로 내서 한다는 거를 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칼 세이건이 주연으로 나와서 해갖고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칼 세이건은 난픽션으로만 학자니까 썼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어느 출판사가 당시 돈으로 20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뭐 훨씬 큰 돈이죠. 그거를 선인세를 주고서 소설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컨택트라는 영화예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그 바탕이 된 소설이 바로 그 칼 세이건의 컨택트인데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그 세티 그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칼 세이건이 세티를 창시했던 초기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드레이크 교수하고 칼 세이건이 사실상 주축이었거든요. 소설에 세티의 얘기, 그러니까 먼 외계인과의 교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교신돼서 외계인을 찾아가요. 그 외계인이 보내준 그 방식을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웜홀로 이렇게 해서 먼 곳이 굉장히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래된 외계인들이 이미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칼 세이건이 이미 젊은 시절에 했던 얘기들이 자기 생각에는 계속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와서 1996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칼 세이건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했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가 어쩌면 외계인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 게 2004년에 니미츠라는 그 핵 항공모함과 이제 여러 순양함들 잠수함이 이제 입체적인 훈련을 할 때 그 틱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UFO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레이더나 뭐 이렇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소나 같은데 그걸 잡히기 직전에 바닷속에서 엄청난 직경이 한 40-50m 이상 되는 둥근 포말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됐다고 해요. 원래 2대 비행기가 갔을 때 처음 목격한 거는 그 UFO가 아니라 바다의 그 포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요 얘기를 매일경제에서 좀 다뤄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고할 때 그 상황을 좀 잘못 착각하고 그 UFO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바다에 하얀 포말이 일었다는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잘 여기저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UFO가 있고 그게 주변 바다에 영향을 끼쳤으면 UFO는 아까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 그런 형태로 길다랗게 뭐가 생겼을 수 있는데 조종사들이 목격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다의 그 포말 같은 것이 하얗게 일어나는 거를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조종사들은 거기에 어떤 비행기나 배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UFO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그 전 단계에 그 있었던 포말을 보면 일단 아까 그 UFO가 바닷속으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그건 이제 우리가 USO라고 하는데요. 바닷속에도 이미 그런 외계인들의 지구상의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UFO가 바닷속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그 증거를 잡은 거고 그게 미 하원에서 질의가 들어갔는데 커트됐고 이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UFO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요. UAP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UFO라는 그게 사실 UFO도 미 공군에서 만든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익숙해져서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바람에 UFO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외계인의 우주선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처음에 미 공군에서 이거는 순수한 군사 용어로 이제 처음 만든 거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대중적으로 그렇게 왜곡돼 버리니까 2000년대 접어들어서 미 국방부에서 그런 이제 UFO 다시 지금 이제 상설팀이 생겼어요. AARO라고 거기 하면서 이제 UFO는 더 이상 안 쓰고 UAP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데 UAP는 약간 중립적인 그래서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였어요. 그거는 사실 누가 트집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뭐든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안 된 거죠. 공중에 있는.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 상원에서 이제 AARO를 만들면서 그 AARO에서 반드시 어떤 부서가 만들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 지정을 하면서 UAP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그래서 에로스페이스 하면 항공우주죠. 거기다가 언더시, 해저 현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물체가 우주에서 대기로 들어와서 바닷속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뭔가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셈이죠. 그거는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UFO를 연구한 지가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서 당시 1995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UFO라는 것을 어떤 현상,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내용은 말 그대로 신드롬입니다. 근데 제가 4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이제 최근에 와서 그동안 제가 또 최근의 지식까지를 포함시켜서 정리된 UFO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밝히는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 결정판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UFO 펜타곤 세티 이런 책이고요. 이 안에는 초기에 UFO 현상을 접했던 미 공군 또는 미 국방부의 내부 사람들의 고민, 고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UFO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거의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UFO에 상당히 갈아 넣었다고 보는데 내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일독을 하고 UFO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인류가 직면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지 이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만약 밝혀지고 그러니까 지구상의 문명이 아닌 외계에서 다른 문명이 이미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서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제 책 UFO 펜타곤
세티를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걸 읽은 독자분이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